동양의 문학 소설 수필 1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국지연의는 역사소설로서 구성은 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고 중국 삼국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기술한 것입니다. 주제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출제는 삼국지연의, 작자는 나관중, 중국의 원나라 말기에 명나라 초기의 소설가입니다. 본명은 본, 1364년에 살았다는 기록 외에는 정기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최하급의 관리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송원시대에 유행한 강담의 이야기책을 기초로 하여 구어체 장편 소설을 지은 선구자로서 삼국지연의와 수호지의 2대 걸작을 남겼습니다. 삼국지연의. 이때 남성과 조조의 수체와의 거리는 겨우 1리쯤 격해 있었다. 황계가 칼을 번쩍 들어 휘두르니 앞배들은 일제히 불을 질러 화음을 뿜으며 조조의 진으로 쏜살같이 달려든다. 황계의 20척 화선은 전부 섬단을 산더미같이 쌓아 올리고 생선 기름을 부어 놓은 배들이다. 더구나 동남풍이 강하게 불었다. 화염은 장천하면서 20척 기름배는 그대로 시뻘건 불덩이가 되어 조조의 수체로 들이닥친다. 조조의 전함들은 모두 다 연안계에 써서 50척, 30척씩 쇠사슬로 연달아 묶어놓은 배다. 황계가 거느린 불배들이 들이닥치니 한 배에 불이 붙자 30척, 50척 배는 그대로 연소가 되어 불이 붙는다. 사슬을 끊으려 하나 불더미 속으로 뛰어들 수도 없다. 도망치려 했으나 도망갈 도리도 없다. 동남풍은 시둥치듯 계속해서 강하게 분다. 적벽강은 온통 불바다다. 강을 격해서는 대포 소리가 우렁거리고 사면 팔방엔 불배가 바람에 불려 5,600척의 조조의 배로 불꽃을 뿜는다. 5,600척의 배도 이내 전부 불꽃을 뿜는다. 적벽 상가는 하늘도 붉고 물도 붉다. 동남풍은 여전히 세차게 분다. 강물에 불을 뿜던 맹렬한 화염은 육지에서마저 옮겨 붙는다. 육지에 있는 조조의 영체까지 한박 불바다가 되어버린다. 적벽 대전에서의 조조의 참패. 조조는 칼을 들어 군사를 힘으로 나간다. 두어마장 더 나갔을 때는 조조는 홀련 마상에서 채찍을 번쩍 들고 깔깔거리며 웃어댄다. 쫓겨 달아나면서 세 번째 웃는 요망스러운 웃음소리다. 모든 장수들은 조조의 웃음소리에 또 소름이 끼쳤다. 불길하다고 생각했다. 승상께서 왜 또 웃으십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위와 제갈량은 제법 깨가 많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참말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다. 만약 이런 곳에 군사 몇 명만 매복해 둔다면 우리들은 꼼짝없이 속수무책 결벌을 당하고 말 것이다. 조조의 말이 채 떨어지기 전에 일석포향이 천지를 진동하면서 산골 양편에서는 500도수의 칼과 창을 들고 쏟아져 오는데 위수대장은 관운장이다. 관운장은 청년 오늘도를 비켜들고 적토마 위에 높이 앉아 봉의 눈을 부릅뜨고 삼각수를 바람에 휘날리며 조조의 가는 길을 끊는다. 조승상 달하지 마라. 한수 정의 관운장은 여기서 기다린 지 오래다. 조조의 군사는 담이 떨어지고 넋을 잃었다. 면면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어찌할 줄 모른다. 조조는 벌벌 떠는 장수와 군사들한테 영을 내린다. 이쯤 되었으니 한변 결사전을 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다. 모든 장수들이 대답한다. 저희들은 겁날 것이 없습니다마는 말은 벌써 기진맥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싸우겠습니까? 정옥이 조조 앞에 나와 말한다. 저는 원래 관원장의 성격을 잘 짐작합니다. 그는 윗사람한테 거만해도 아랫사람한테는 부드럽고 강한 자는 곶방귀같이 알지만 악한 사람은 붙들어주고 은원이 분명하고 신의가 대단한 사람이 올시다. 승상께서 전에 저 사람한테
온정을 많이 두셨으니 승상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면 요행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듯합니다. 작품 한눈에 볼 것 같으면 전반은 유비, 관우, 장비의 3인의 결의사항이 있고 제갈공명이 가담하고 유비, 송권 연합군이 조조 대군과 적벽대전을 치릅니다. 상군 지연의 후반부는 일명 삼국지라고 하죠. 후반부는 위, 조조, 오나라는 송권, 총나라는 유비, 생국으로 분립되어 있다가 관우, 유비, 장비가 죽은 다음에 제갈공명의 북정과 사망으로 이뤄지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4대 기서의 하나로서 원명은 삼국지 통속연의입니다. 진수의 삼국지에 서술된 위, 초, 고 삼국의 역사에서 취재한 것으로 삼국이 정립하여 싸우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중국인들 사이에 흥미있는 이야기로 전하여 왔으며 작가가 이를 많은 사실을 곁들여 완성시켰습니다. 소설의 주요 인물은 아시다시피 유비, 관우, 장비, 삼인과 제갈공명이지만 조조의 성격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장 생기가 넘치는 것은 관우와 장비 두 사람이며 특히 장비는 순진하고 솔직한 성격은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용과 지모로 이어지는 전투의 기술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야기 전개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독자들의 흥미를 이끌어가는 수법이 매우 뛰어나 중국의 많은 역사 소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 후한 말에 장각이 황건적인 난을 일으키고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의정지를 맺고 출정하여서 난리의 평정에 큰 공을 세우지만 이렇다 할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때 조정의 권력은 동탁의 수중에서 좌우되고 이에 조조는 동탁을 암살할 것을 기도하나 실패합니다. 이 무렵 유비는 제갈공명을 참모로 삼고 그리고 성공과 연합의 적벽에서 조조를 격파한 뒤 큰 세력을 키우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중국은 위나라 조조, 오나라 송건, 총나라 유비의 삼국이 정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와 촉 사이에는 싸움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에서 관우와 장비가 죽고 유비는 오나라를 지려하다가 참패하여 백제성에서 죽습니다. 그 후 제갈공명은 유비의 아들을 왕위에 오르게 한 뒤 오나라와 하야여 중원 탈할 목적으로 싸움을 벌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오장원에서 병사합니다. 결국 총나라는 위나라에 의해서 오나라는 진날에서 멸망하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연의로서의 작품 삼국지 연의. 이 작품은 명나라 초기 작가인 나간중이 진나라의 진수가 기록한 정사 삼국지를 바탕으로 하여 허구적인 내용을 가미한 소설입니다. 정사가 위왕조를 편들면서도 공정한 입장에서 서술되는데 반해 연의는 소설의 점을 10분 활용해 촉의 유비가 이끄는 인물 등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동양의 문학 아큐정정이 되겠습니다. 아큐정정은 갈래는 사회소설이고 풍자소설입니다. 구성은 장회체 구성이고 액자시 구성입니다. 제재는 열강 침략기 중국 사회를 그린 것으로 주제는 열강 침략기 중국 민족의 노예 근성을 비판한 것입니다. 작자는 류신이고 1881년에서 1936년입니다. 중국의 작가로서 사상가이며 본명은 조우수런입니다. 여러 편의 단편과 산문 시집, 야초를 발표하여 중국 근대 문학을 확립하고 그의 문학과 사상에는 모든 호의를 거부하는 정신과 현실에 뿌리박은 강인한 사고가 뚜렷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대표작에는 아큐정전, 광인일기 등이 있습니다. 작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큐는 또 자존심이 강해서 외익장에 살고 있는 사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심지어 문동 두 분에 대해서도 일말의 가치조차 없다고 여기는 터였다. 문동이라고 하면 장래의 수재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짜오나리와 채나리가 마을 사람들을 존경받는 것은 그들이 돈이 많다는 것 외에도 바로 문동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정신적으로 특별히 숭배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는 내 아들이라면 더 훌륭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그는 성에 몇 번씩이나 들어갔던 적이 있었다. 하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아큐는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는 성 안 사람들도 얕보았다. 근거 없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아큐였죠. 아큐는 예전에 잘 살았고 견식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아큐에 대한 서술자의 풍자적인 어투입니다. 못하는 게 없고 거의 완벽한 인간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신체상 결점이 있는 게 흠이었습니다. 가장 사람을 골치가 아프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에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는 라이창바였습니다. 이것도 비록 그의 몸에 있는 것이지만 아쿠의 생각에도 이것만은 별반 자랑스러운 것이 못 된다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나이라는 말을 꺼렸다. 나이에 가까운 발음에 일체하려 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점점 범위를 넓혀 빛나다, 밝다 또 꺼렸다. 그러다가 등불이나 촛불이나 말까지도 하려 하지 않았다. 만약 꺼리는 짓을 범했다 하면 그것이 고의로 한 짓이거나 무심코 한 짓이거나 간에 아큐는 곧 대머리 흉터가 온통 시뻘겋게 변해가지고 상대방을 어림쳐 본다.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대강 살펴보고 짐작한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말을 더듬으면 욕을 해대고 힘이 약하면 때리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당하는 쪽은 항상 아큐였다. 그래서 그는 점점 방침을 바꾸어 대개 흘겨보기로만 했다. 누가 미처 생각이나 했을까? 아큐가 흘겨보기 주의를 책한 후에 웨이장의 한 패들은 더욱 재미있어 하며 그를 놀려댈 줄이야. 그들은 아큐를 만나기만 하면 일부러 놀란 척 말했다. 밝아졌다. 아큐는 을에 화를 내며 눈을 흘긴다. 아큐의 대머리를 놀리며 하는 말입니다. 이제 보니 등잔이 여기 있었군. 그들은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아큐는 달리 보복할 말을 생각해내려 했다. 내 놈들이 상대도 안 돼.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지를 않으려는 아큐의 허위허식이었습니다. 이런 때 그는 자기 머리에 있는 대머리 흉터는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흔적이지 결코 평범한 흔적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아큐는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곳 공기에 접촉된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다. 자신의 대머리라는 사실을 결코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한량패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지 그를 약올리다가 드디어는 때리기까지 했다. 아큐는 형식상으로는 패했다. 한량패드는 그의 누런 변발을 쳐들어 벽에 너댓 번 쿵쿵 박아주고는 그제서야 만족해서 승리를 자랑하며 가버렸다. 아큐는 한참 동안 서서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놈들에게 맞은 거로 치자. 요즘 세상은 정말 대먹지 않았거든. 그러는 그도 만족하게 승리를 얻은 양 가버렸다. 아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언제나 입 밖에 내어 말해버린다. 그래서 아큐를 놀리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아큐에게는 일종의 정신적인 승리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욕을 이겨내는 아큐만의 처세법. 상품을 한눈으로 볼 것 같으면 신의 혁명 후 벽촌의 보편적 본질적 모순을 내재한 낙후된 농촌의 모습을 당대의 중국의 모습입니다. 아큐는 배타적 보수적인 가치관, 부정확한 현실인식, 편협하고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자기 기만과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지만 정신적인 승리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인도적인 사회 구조와 정신적인 승리법을 가지고 당대 중국인들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큐 정정은 신의 혁명 이후 근대 중국 사회의 사회 구조적 모순을 아큐라는 인물을 통해서 풍자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은 정확한 이름도 모르는 날품 파리꾼 아큐를 주인공으로 하여서 그 무렵 중국 민족의 약점인 정신승리법, 즉 노예 근성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의 혁명 과정에서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쓰고 저행되는 아큐의 운명을 그의 신의 혁명의 본질을 비판하고 중국 혁명에서 참으로 구제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 격동의 시기에 갖가지 본고적 모순을 구해 보이고 있는 아큐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이 지속하고 있을지도 모를 봉건성과 패배 지위에 대해서 반성해 볼 수 있습니다. 아큐 정신은 아큐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난 인물 특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정확한 현실 인식, 자기 기만의 태도, 강자에게는 굴종하고 약자에게는 으스대며 고통을 전가하는 노예 근성이 그것입니다. 루시는 당시 중국인 랜덕에 뿌리 뽑아야 할 부정적 모습을 아큐를 통해 그려냈으며 신의 혁명이 국가적 차원을 발전되지 못한 이유도 여기서 찾았습니다. 아큐 정제의 전체 구성을 보면 제1장은 서로서 액자 부분, 제2장은 승리의 기록, 제3장은 속승리의 기록, 제4장은 사랑의 비극입니다.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고 일화적인 겁니다. 제5장은 생계 문제, 제6장은 증에서 말로까지, 제7장은 혁명, 제8장은 혁명 금지, 제9장은 대단원, 주된 사건의 전개와 서사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장회 소설의 전통, 원래는 연속 강담식으로 장 또는 회로 나누어 서술한 중국의 통속 장편 소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 장회 소설이라는 것이 항상 끝에 그러면 이 결말은 어떻게 될는지 다음의 이야기를 기다려 주시오 라는 의미의 말로 매듭지었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송나라 때 구연의 기구에서 비롯되어 원명 때 삼국지연의 수호지, 서유기 등에서 완성되었고 청나라 때 유림외사와 홍루몽 등을 거쳐 관료 비판을 주로 한 견책 소설에 이르기까지 답습되었습니다. 견책 소설이란 청나라 말기에 사회개혁을 목적으로 하여 쓰인 소설로서 아편전쟁 이후 연이은 외세 침략으로 중국 내부가 혼란에 빠지자 소설이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목적으로 나타난 소설입니다. 사회개혁을 목적으로 하여 특히 시정 폐단의 폭로와 그에 대한 풍자적인 묘사의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아큐 정적은 이러한 전통 위에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명금지 이런 작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의 인심은 날로 안정되어 갔다. 전에 오는 소식에 의하면 혁명당이 성안으로 들어오긴 했으나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지사 나리는 그대로 있고 뭐라고 명칭만 고쳤다. 지사 나으리는 그대로 있고 뭐라고 명칭만 고쳤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인 나으리도 뭐라는 이러한 명칭은 미장 사람들이 들어도 잘 모른다. 순박하고 무지한 농촌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미장은 공간적 배경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관직을 맡았다고 한다. 군대의 책임자도 역시 예전의 늙은 부대장이 맡고 있다는 것이고 단지 한 가지 두려운 사건은 아주 악한 혁명 단원이 몇 사람 섞여 있어서 난폭한짓을 한다는 것이다. 급진적인 혁명 단원들이 폭도로 돌변하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는 변발을 자르기 시작했는데 들리는 말로는 이웃 마을의 뱃사공 칠근이 계시로 걸려 사람 같지 않은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 변발이 잘렸다는 말로 합니다. 혁명당원이 성안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장은 공간적 배경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계획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며칠 후 변발을 머리 꼭대기로 둘둘 말아 올린 자들이 참참 늘어났다. 짜오스천의 뒤통수로 행안이 비어 갖고 걸어 올리자 변발을 들어 올림. 그것을 본 사람들은 왁자지껄 떠들어댔다. 야, 혁명당이 오셨다. 아큐는 이 말을 듣자 몹시 부러웠다. 수자가 변발을 들어 올렸다는 소식을 그도 벌써 듣고 있었지만 자신이 흉내낼 수 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다. 이제 자오수천도 그렇게 한 것을 보니 비로소 흉내낼 생각이 났고 실행하고자 결심했다. 자신의 주관 없이 남의 흉내를 내는 나약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그는
대젓가락으로 변발을 머리 꼭대기를 틀어 올리는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대담하게 거리로 나갔다. 그는 거리를 쌓아 다녔다. 사람들은 그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큐는 처음에는 몹시 불쾌했고 나중에는 대단히 불만스러웠다. 혁명당이 왔다고 하는 수근거림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요사이 툭하면 고를 잘냈다. 사실 그의 생활은 반란전에 비하여 어려워지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공손했고 상점에서도 현금을 내라고 말하지 않았으나 아큐는 암만 해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이 느껴졌다. 혁명을 한 이상 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일전에 만난 소디가 그를 더욱 화나게 했다. 변발을 틀어 올려 혁명당의 흉내를 내는 아큐를 표현한 것입니다. 소디도 변발을 머리 꼭대기 위로 둘둘 틀어 올리고 있었다. 그도 역시 대젓가락으로 틀어 올린 것이었다. 아큐는 설마 그가 이런 흉내를 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또 그가 그런 흉내를 내도록 버려둘 수도 없었다. 소디란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닭이야. 약자에 대한 근거 없는 경멸감. 그는 당장 소디를 거머잡고 그 대젓가락을 분질러 버리고 그의 변발을 풀어 헤치고 싶었다. 그리고 싸대기를 몇 대 갈겨주고 자기 분수를 잊고 감히 혁명당이 되고자 했던 죄를 다스려 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봐주기로 했다. 다만 노려보며 퇴하고 침을 뱉기만 했다. 변발을 틀어 올린 소디에 대한 아큐의 불만이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 성안을 다녀온 사람들은 그 가짜 양놈 한 사람밖에 없었다. 시대의 조류에 영합하는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짜오 수제도 오상자를 맡아준 인연을 믿고 직접 거인 나으리를 방문할 셈이었으나 단발의 위험 때문에 중지하고 혁명당원이 성안에서 변발을 자르기 때문에 중지하고 말았다. 아주 정중한 편지를 한 통 써서 가짜 양놈에게 부탁하여 성안으로 보내고 아울러 신정부의 자유당에 입당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줄 것을 부탁했다. 가짜 양놈은 돌아와서 수재에게 은하 4원을 내놓으라고 했다. 혁명에 기대어 뇌물을 챙기는 속물적 근성. 그 뒤로부터 수재는 복숭아처럼 생긴 은배지를 자유당의 휘장입니다. 저고리 옷깃에 달게 되었다. 미장 사람들은 모두 놀라 탄복하며 이것은 자유당의 휘장으로 한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들 했습니다. 짜오 나우리는 이 때문에 거드름을 피웠는데 일찍이 자식이 수재가 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했습니다. 새로운 시대 조류에 영업하는 인물들을 묘사합니다. 미장이란 농촌마을, 정확한 이름도 알 수 없는 지하층 날분파리꾼 아큐는 집도 없이 미장에 있는 토곡사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존심이 강해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지만 정신적인 승리법으로 합리화시키며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근대 과정에서 나름대로 약삭빠르게 대응하지만 무지와 급한 성격으로 인해 파멸에 이릅니다. 때마침 신의 혁명이 일어나자 아큐는 혁명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혁명에 가담합니다. 하지만 혁명 이전의 약탈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결국 총살을 당하고 맙니다. 아큐 정정을 통한 당대 중국 사회의 풍자. 아큐는 서구인들의 침략의 앞에서 무기력한 패배적인 모습을 무너지고 있으면서도 근거 없이 과거의 영화로움을 주장하고 자신들이 서구인보다 낫다는 확신 속에 빠져 있었던 당대 중국인들의 전형으로 형상되어 있습니다. 서구 제국주의가 시시히 각각 중국 대륙을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양이라는 말로 서구인들을 무시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자부심에 빠져 전혀 현실적인 각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졌지만 정신적으로 더 우울하다는 정신승려법이 당대 중국인들의 전형적인 사고와 행동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작가는 이러한 중국인들에 대한 풍자적인 묘사를 통해서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자각을 가질 것을 그를 통해 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응과 행위 모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신의 문학 정신은 누신은 근대 과정에서 중국인의 어떤 화상을 그리고 있지만 그 절망 속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극적인 자기 확인을 통해서 발적인적인 의지로 승화시킵니다. 그의 문학과 사상에는
현실에 뿌리박은 강인한 사고를 바탕으로 모든 허위를 거부하는 정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의 문학이 외국 계몽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학이 이데올로기의 도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우리들의 문학 운동에 대해 날은 그래서 작가는 어떤 인물을 그리든 그 어떤 소재를 사용하든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작품에 민족 혁명 전쟁이란 고리를 달고 그것을 기치로 삼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작품 뒤에 붙인 슬로건이 아니라 그 작품 속에 깃들어 있는 진실한 생활, 눈부신 투쟁, 약도하는 맥박 사상과 정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그의 작품들은 대개 짤막짤막한 단편이지만 그 속에 깃든 이와 같은 사상성과 예술성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어느 작품보다 길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편은 대단히 감사합니다.